누나, 날 여기 두고 떠났잖아. 5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동생 유우타가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한때 IQ 153의 천재라고 불렸던 아이는 어둠 속 방에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지만 동생은 일본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 하나가 우리 남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과연 그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천재 소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기회의 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5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정지된 공기였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조용했지만 살아있지 않은 듯 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인사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나올 법한 동생 유우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유우타는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2층을 가리키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유우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만 들렸어요. 살짝 문을 두드리자 타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나라고 말하며 들어가도 되냐고 했어요.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서 대낮인데도 어두웠고 곳곳에 컵라면 용기와 페트병이 쌓여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유우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였고 IQ 153의 천재라고 불렸던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누나라고 부르며 유우타가 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만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어요. 무기력하고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유우타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나는 좋겠다며 한국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은 여기 남아서 이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때까지 유우타는 모든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그의 재능을 인정했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23살 살의 유우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되었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유우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퇴했다고 하며 1년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계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난 이유와 유우타가 여기 남은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된 이유까지요. 일본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유우타는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거였습니다. 누나, 날 여기 두고 떠났잖아. 유우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저는 제 행복을 찾아 한국으로 갔지만 동생은 홀로 이곳에서 견뎌내야 했던 거죠. 유우타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차를 준비해주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5년 전을 떠올렸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때 말입니다. 사실 한국으로 간 이유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난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의 숨막히는 규범과 억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일본 회사에 취직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답답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이었어요. 회식도 거의 의무였고 상사의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여자가 나서지 말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죠. 특히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시선과 배제감은 늘 있었어요. 회사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여행을 갔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카페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직장 문화가 달랐습니다. 상하 관계는 있지만 수직적이지 않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정체성이 부담이 아니라 장점이 되었어요.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받았고 두 나라 문화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우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동생은 일본에서 홀로 견뎌내야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천재라고 불렸지만 대학에 가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유우타가 대학에서 겪었던 일들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학 실력은 뛰어났지만 일본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에 맞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튀는 행동을 했고 교수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계라는 배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접적인 차별은 아니었지만 은근한 배제와 시선들이 유우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고립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유를 만끽할 때 유우타는 일본에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평균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한국계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우타가 중퇴한 후로는 방에서만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가끔 알바를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금방 그만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쳐서 한국으로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유우타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버텨야 했고 결국 부서져 버린 거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때 동생은 여기서 혼자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저는 제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유우타가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우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저와 유우타를 번갈아 보시면서 뭔가 말씀하려다가 입을 다물곤 하셨어요. 분명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직장 생활이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우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답만 적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유우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누나니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유우타를 말리려고 하셨지만 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는 여자니까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인 자신은 일본에서 실패하면 갈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우타가 생각하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이 집안에서, 이 나라에서 그는 이미 패배자로 낙인 찍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우타가 다시 대학에 가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유우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23의 나이에 벌써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나이일 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유우타는 절망 속에 갇혀 있었어요. 더 이상 설명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말로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것을 꺼냈습니다. 인천공항행 항공권이었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어요. 유우타와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유우타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편도라고 덧붙였어요. 돌아올 생각 없이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유우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항공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시면서 너무 갑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에서 유우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계라는 게 부담이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일본어를 할 수 있고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유우타는 한참 동안 항공권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을 거냐고 하더군요. 자신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했어요. 유우타의 수학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유우타를 위해서라면 보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만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이틀 후 저희는 하네다 공항에 있었습니다. 유우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대부분 두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유우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우타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보며 유우타가 신기해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하더군요. 공항 곳곳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들과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도 감탄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유우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열차 안에서 모바일 결제를 하는 사람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모습들이 새로웠나 봐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유우타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하더군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다면서 놀라워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강남 쪽으로 가는 길에 유우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강 양쪽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야경이 일본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제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유우타가 말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같은 아시아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했어요. 저녁에 근처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생필품을 사는데 유우타가 또 놀랐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더군요. 일본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유우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쉬어진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항상 주변 시선을 의식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했어요.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더 자연스럽고 솔직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유우타와 함께 홍대 쪽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에서 공연하고 개성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유우타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유우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일본에서 보던 그 억지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유우타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오후에는 강남역 일대를 구경했습니다. IT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여주면서 유우타에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일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우타는 진지한 표정으로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실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유우타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앞이 막막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일이 지나자 유우타가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통해 몇 군데 회사 정보를 알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삼성 계열사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유우타에게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유우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그런 큰 회사에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계속 격려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유우타가 고민했습니다. 일본 대학 중퇴 경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쓰되 수학 실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강조하라고 조언했어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유우타의 모습을 보니 예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중하면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였거든요. 며칠 만에 인상적인 알고리즘 문제 해결 사례들을 정리해냈어요. 면접 날이 되어 유우타와 함께 삼성 계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우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면접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우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유우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했어요. 면접관들이 유우타를 부르자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유우타가 나오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유우타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학벌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신 단 한마디만 했다고 했어요. 결과로 증명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일본 회사 면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가족 배경은 어떤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우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면접관이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칠판에 써주었다고 하더군요. 시간 제한도 없이 천천히 풀어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 문제를 유우타가 단숨에 풀어냈다고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며 다른 문제도 몇 개 더 내주었는데 모두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면접관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유우타의 풀이 과정을 보며 감탄했다고 해요. 창의적인 접근법이라고 칭찬했다고 하더군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바로 결과를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인턴십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오라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해요. 유우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진짜였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우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군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평가받은 경험이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유우타가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유우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의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 같았어요. 유우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우타가 회사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그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유우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처음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일본 클라이언트와의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유우타는 데이터 분석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처리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무였어요. 그의 수학적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유우타가 회사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며칠 걸려 해결하던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팀장이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기계학습 알고리즘 최적화 프로젝트에서 유우타의 능력이 빛났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30%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낸 거예요. 회사 전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질투하거나 견제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궁금해하며 배우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한 달 만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 게임 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였는데 유우타의 일본어 실력과 기술력이 모두 필요한 업무였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기회를 신입사원에게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우타가 마주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한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 기존 방식으로는 구현이 어려웠거든요. 모든 팀원이 포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우타는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문제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수학적 접근법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봤다고 해요. 사흘밤을 새워서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유우타가 자신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팀장과 동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해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낸 거니까요. 그때 팀장이 즉석에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인턴십 기간을 단축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고 하더군요. 유우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문제 하나 한국계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세토 유우타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유우타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팀장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냐고 하더군요. 유우타 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호칭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문제 있는 학생이나 특이한 아이로 불렸다고 해요. 이름보다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먼저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유우타 씨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유우타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유우타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추천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입사한 지 2달도 안 된 신입사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유우타와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신감이 생겼고 눈빛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유우타가 한국에 온 지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그의 변화에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전부 긍정적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회사에서 유우타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알고리즘 문제가 생기면 유우타에게 먼저 물어본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회사 후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우타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들도 그를 선배로 대해주었다고 해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유우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일본 회사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문화였다고 하더군요. 그 회의에서 유우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는데 팀장이 참신하다며 극찬했다고 해요.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동료들은 출신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우타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고등학교 중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한 선배가 유우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정말 잘한다며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학력보다는 현재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유우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퇴라는 낙인 때문에 항상 움츠러들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세미나나 워크숍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이런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유우타가 멘티로 참여했다고 해요. 멘토 선배가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다고 하더군요. 그 선배가 유우타에게 해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르면 죄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다양성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우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르면 죄가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일본에서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회사 동호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스터디 모임에 가입해서 후배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유우타의 설명을 듣고 감탄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수학 개념을 쉽게 설명해준다며 고마워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유우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함을 억누르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특별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일본에서는 남들과 다르면 문제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개성이고 장점이 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유우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IT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은 거예요. 젊은 개발자들을 위한 세션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 유우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무대에 서서 이야기할 게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야말로 유우타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유우타가 연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발표 당일, 저도 함께 포럼 회장에 갔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큰 강당이었는데 수백 명의 젊은 개발자들이 참석했어요. 유우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유우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본에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 아이가 이제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서 있었거든요. 유우타가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이 문제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신의 가능성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우승 후 일본 사회에서 겪었던 좌절과 절망을 담담히 말했어요. 대학 중퇴와 은둔 생활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유우타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우타는 한국에 와서 겪은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환경,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말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유우타가 청중들에게 한 당부였습니다. 자신처럼 다르다고 해서 숨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함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 청중이 물어봤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더군요. 유우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가능성을 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유우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네트워킹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유우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다며 기회가 되면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유우타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우타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저 역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일 합작회사에서 통역과 기획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유우타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였군요. 그날 밤 유우타와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온 거였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유우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숨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특별함이 인정받는 곳이었죠. 유우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일본에서 문제아로 불렸던 아이가 한국에서 가능성의 아이콘이 된 놀라운 변화의 기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회에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유우타의 재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재능을 인정받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둘째, 다양성의 힘입니다. 한국 사회가 유우타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의 다름을 문제가 아닌 장점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배경, 다른 경험, 다른 시각이 오히려 경쟁력이 된 거죠. 셋째,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저도 유우타도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모든 걸 걸고 도전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회란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출신이나 학벌이 아닌 순수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야 진짜 꿈을 펼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용기를 내어 새로운 환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특별함을 인정해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곳,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보세요. 유우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